오전 많이들 놀라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CNN발 보도로 인해 국내 모든 언론이 속보 기사로 받아 썼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문제는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또 한국 주식시장 역시 그 충격으로 출렁였었죠. 정부는 이상 징후가 없다고 부인을 했고 또 이에 따라 기사들은 하나 둘씩 내려가든지 하면서 주식시장 역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를 보도하는 헤드라인들 그 내용들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족력이 심하게 있다는 것, 백두산을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무리였다는 것, 특이 동향이 눈에 띄지 않았고 또 최근 지방의 측근들과 체류 중이라는 뉴스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상세히 지켜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새롭게 일깨워졌습니다. 북한의 정보는 알아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의 반응이 일단 나왔고 또 이 뉴스의 정확한 진위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 심사에서 논의를 거쳐서 3, 4조 원을 증액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주자고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를 향해서 국채 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국채 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고 SNS 글을 올리셨는데 먼저 말씀으로 한 번 더 다시 좀 풀어주시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경제 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국민들이 좀 너무 많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속도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인데요. 이게 속도감 있게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난 3월달 가계대출 통계치를 보면은 3월 한 달 동안에 9조 원이 넘게 대출이 됐는데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월별로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로 증가한 거거든요. 2월달도 9조 원이 넘었어요. 2월달도 그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3월은 2월달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로 13조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도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빨리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빚을 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70%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선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실제 우리가 그 경남에서 지급해 보면 한 달 이상 그 시스템 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급하자. 100%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고 그리고 그 지급한 뒤에 고소득층은 사후에 환수하자. 그런데 빨리 지급하려면 재원이 모자란다고 하니 그러면 국채라도 빨리 발행해서 지금 지급하고 사후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70%를 선별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빨리 지급을 하는 그래서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놓고 그리고 고소득층에게는 사후에 환수를 하자. 네. 그러니까 빨리 네. 지급한다고 선별을 하지만 네네. 선별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정확하게 선별이 안 됩니다. 사각지대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70%를 가르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겠다고 그런 네. 거거든요. 의료보험료. 근데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괜찮은데 지역 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예요. 올해 아직 종합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네네. 작년에 종합소득세 낸 거는 기준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 전해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소득을 가지고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정한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자영업이 지금 제일 어려워졌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또 사각지대가 생긴 분들을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또 증빙서류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냐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다. 네,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데 이분들을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자 보면은 제대로 못 받는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기재부도 그렇고 그리고 뭐 통합당도 그렇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건전성. 그동안 우리 기재부 경제 관료들이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까지 유지해온 거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인데 혹시 박사님 유럽에서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독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독일은 법으로 국채 발행 한도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사 보시면 독일이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보다도 훨씬 1,000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200조 가까운 돈, 208조 원 되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융 지원은 그와는 또 별도로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667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의 구제 금융을 내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라는 게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하냐,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보면은 법으로 국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독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요. 독일은 60%가 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40%고.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기업들을 지원해서 경제를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지금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인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1인당 100만 원 말씀하셨어요. 네. 제일 처음에 제안할 때 그렇게 했었죠. 네네. 기본소득으로. 그거는 이제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GDP 1% 정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대한 한 50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0조 정도면 1인당 100만 원이 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발표했던 건데요. 네. 저는 지금 4인 가구당 100만 원이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그때는 다시 추가 지급을 해야죠.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그렇고 가게에도 그렇고 그게 전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경상남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목요일이니까 모레죠. 23일부터. 아, 네. 예, 그동안 쭉 준비해와가지고요. 정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도 한 달 이상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은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는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자료를 가져오면 증빙을 하면 그때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 선별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러니까 뭐 10%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복 수혜 문제도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이제 국가에서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계층들, 네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남이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해요. 네. 그분들은 제외하고 소득 하위 50%까지 우리가 지급하고 정부가 이제 70%가 될지 전 국민이 될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 국비를 100% 전액 지급하면 경남에서 지급한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위에 100만 원을 다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지방비 부담을 그중에 20%를 매칭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 위에 50만 원 먼저 받은 사람은 50만 원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100만 원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국비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복잡하군요. 이런저런 계산하고 하려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일단은 지급을 하자라는 안을 지금 빨리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각을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국채 발행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총선 결과와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은 했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재석이니까요. 네네. 그런 근데 건 아닌가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미 총선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네네. 코로나 채권 발행해야 된다.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경남은 우리 부울경은 특히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20대에도 세석이었습니다. 네.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득표율은 20대 총선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총선 결과가 꼭 경남이 나쁜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40%대까지 온 거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50%를 좀 넘긴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풀어나가야 될 숙제긴 하지만 총선 결과가 부울경 PK 지역은 그렇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기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네. 점은 있죠. 네네. 자, 총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모시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80석, 와,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굉장히 놀랍고 또 기쁘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민주당까지, 열린우리당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같은 심경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설마했고요. 오히려 이제 좀 180석보다는 훨씬 덜 나오지 않겠냐. 근데 또 경남은 또 경남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막상 180석이 되고 나니까 우선 국민들한테 고맙기는 한데 그만큼 더 무겁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워낙 국회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경험을 다 우리가 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우리한테 큰 짐을 맡겼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도 끝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지속은 하고 있지만 좀 완화된 모습입니다. 뭐 코로나 이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경제적인 충격이 이제 이후에 또 올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 이제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반드시 뭐 다른 사회가 올 거다라는 거 뭐 요즘 누구나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위기가 결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경제 구조적인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실업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업자의 37%밖에 안 돼요. 전체 실업자 중에 실업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가지고는 실제 실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는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 고용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이런 걸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대폭 확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 구조상으로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 높거든요. 네. 15% 되는데 선진국은 한 10%, 15%? OECD 평균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용등급 하위 등급에 한계 자영업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가게를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실제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좀 경제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노사, 정, 민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말 그대로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취약한 부분이 다 드러났고 그렇다면은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금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회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H.O.T 팬이셨는지 젊은 분들 나오시면 꼭 이 노래를 드세요. 본인이 젊을 때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 총선 결과 슈퍼 여당이 탄생하고 또 보수 정당이 참패했습니다. 과연 20대 청년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서 오늘 아주 유명한 청년 한 분 모셨습니다. 구독자 숫자만 23만 명에 달하는 인기 시사 유튜버 국범근 G픽처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총선 글쎄요. 뭐 어쨌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예. 보니까 젊은 청년들 제 주변에도 투표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고 보세요? 확실히 그 제 주변에 인스타 스토리만 봐도 다들 그때 투표한 거 인증샷 올라오느라 네네. 이제 아주 바빴는데요. 근데 제가 뭐 그 세대별 투표율을 정확히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제 주변의 사례로 이렇게 좀 한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투표 자체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선거 분위기 이렇게 안 나는 경우도 처음 본다는 얘기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투표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방금 투표 자체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뭐 비례정당, 위성정당 네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게다가 이제 또 코로나 전국 때문에 또 총선이 이렇게 또 덮여져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역대급으로 좀 깜깜이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선거 그 투표하는 당일에까지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네. 투표를 참여를 하는 네네.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렇군요. 하긴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높았어요. 20대 네네.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20대들은 투표를 할 때 뭐를 볼까? 이제 저나 이제 뭐 여론조사 하시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20대는 뭘 본다. 20대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다르다.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본인들 20대도 아니면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어떤 그 정치인 개인사를 그렇게 막 꼼꼼히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 가장 어쨌든 중요한 게 그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지를 왜냐하면 그게 그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하고 공약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청년 정책, 청년 공약, 특히 뭐 주거 공약이라든지 네네. 뭐 이번에는 정의당에서 뭐 청년 기초 자산제도 뭐 이런 네네. 공약도 꺼내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청년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약들에 그렇군요.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와닿는 공약이라 주거 공약 같은 게 딱 와닿나요, 근데? 주거가 확실히 좀 가장 큰 그거요? 이슈라고 생각하고 역시 있어요. 부동산. 예. 그렇군요. 예, 그 주거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또 그 접근권의 차원에서 네. 이 교통 문제도 좀 핵심적이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둘이 젊은이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주거는 주거 따로, 교통은 교통 따로 뭐 이렇게 그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역설적으로 청년의 뭐 주거 기본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거에만 국한된 이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외곽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네. 뭐 학교를 가든가 뭐 출근을 하든가 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권이 보장이 되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 사례를 좀 봤을 때 특히나 이런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여기에서 그 공약을 좀 가장 많이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우리 20대 때랑 다르네요. 네,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네, 하고 네. 정말 똑똑하고 꼼꼼하게 보는구나. 아,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얘기를 했어요. 조국방지법, 불공정 이슈. 예. 사실 이게 그 20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화나게 했었다, 분노하게 했었다. 저 지난해 말에 네. 뭐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그 좀 얄미운 건 좀 사실이죠. 네. 얄미운 게 뭐랄까 좀 그 만화 원피스라는 데서 보면은 원피스. 예, 원피스의 천룡인, 좋아했는데. 예, 천룡인이란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그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이 귀족 같은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귀족이어서 그 천룡인을 괴롭히면 어떤 뭐 해적이 천룡인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해군이 막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잡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얘기 뭐 언론에서 맨날 떠들어댔으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더 얻는 건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 대신에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한 그 축인 뭐 미래통합당 뭐 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웃기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뭐 청년들이 분노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이 분노하기를 좀 바라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어쨌든 좀 유리한 소재로서 청년 담론을 꺼내고 네, 그런 좀 의심 섞인 눈초리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을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소재니까 그렇죠. 이용을 예, 하는 예,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네네네. 말씀 같아요. 참고로 저는 원피스에서 조로 좋아했습니다. 네. 자, 요번에 국회 입성하게 된 20, 30대가 좀 있어요. 네네. 지난번보다 좀 늘었어요. 예. 그리고 13명, 지금 비례대표로 7명, 그리고 지역구에서 6명이 당선이 됐어요. 이게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지역구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조금 주목하는 게 뭐 항상 매 선거 때마다 이제 청년들이 좀 몇 명 그 국회에 뭐 나오고 당선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그렇죠.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로 나오는 게 일단 아시겠지만 돈 자체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거의 선거하는, 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또 현역 프리미엄 이런 게 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그 지역구에서 일단 경선에 통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경선에 통과했다고 한들 그 상대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건 더 힘든 일이고. 그래서 항상 비례대표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동대문 을에서 장경태라는 장경태, 분이 네.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이력이 특이한 게 37살 정도면 되게 젊은 나이인데 네. 정치 경력으로만 따지면 거의 웬만한 다선 중진급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2006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횟수로 거의 14년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상대 후보가 이해훈 후보로 굉장히 이제 좀 중량감 그렇죠. 있는 중진 정치인이었는데 그 후보도 이제 꺾고 당선이 된 사례가 마치 그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커가는 그 루트, 네, 그렇게 보여서 저는 이번 선거에선 특히 그분한테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뭐 정치를 한다,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그러면은 아유, 저 집안 말아먹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바람에 뭐 허파에 바람만 들어갖고 네. 저런다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 문화도 좀 있기는 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현실을 고려한 이야기가 맞는 게 선거 한번 나가면은 조금 잘 사는 집안도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네네. 없는 이런 정치 풍토 속에서 특히나 이게 당선 가능성도 희박한 청년들이 뭐 이렇게 좀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완전히 금수저거나 아니면 완전히 좀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그 보통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쳐왔던 그 사회 그 진출 루트를 이렇게 밟아온 청년들이면 과연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게 너무 지금 풍토가 척박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젊을 예. 때부터 뭐 정치 사회 이슈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 네네. 거기서 이렇게 좀 맷집을 키운 예. 네,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저도 이렇게 좀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젊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겪는 그 감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제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류호정 당선인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뭐 게임 좀 하다 그러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왜 남성들 이제 20대 남성들 또 여성들도 이 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분들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티어라는 게 네. 그 게임 내에서의 계급이거든요. 그 사람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계급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논란의 이제 핵심은 이 게임 내의 계급 등급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력을 빌려서 이게 됐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따지면은 누가 이제 대리 시험을 봐준 거다라는 이런 논지인 건데, 네네. 근데 이분이 그 경력이 그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이 롤 등급에 영향을 받은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금전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비판의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그 롤이 그렇게 중요하냐? 게임 갖고 뭘 그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게임 자체만 놓고 봐서도 사실 그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실제 금전적인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인데, 이분이 그걸 통해서 이제 취업도 하시고 취직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들 하면서 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얻은 뭐 금전적인 이익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특히나 더 그냥 이 게임인데 뭐 대수냐라고 넘어갈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젊은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번 국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특히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범근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입성하는 2030 정치인들 어떤 점에서 잘할 것 같고 이런 부분 기대가 된다. 우선은 기대가 되는 것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장경태라는 분, 네네. 그분처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젊은 나이부터 되게 열정적으로 헌신해온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혹은 뭐 그 잠재적인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선거철 때마다 매번 그 어디 외부에서 좀 화려하게 영입 인사를 데려와 가지고 그 비례 앞순번을 이제 네네. 주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뭐 설령 세종대왕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먼저 정당에서 고려해야 될 사람들은 그 많은 페널티를 안고서 자기 자당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정당이라는 게 그 청년 정치인, 그 미래 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하나의 뭐 정치 사관학교처럼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철 때마다 그냥 잠깐 주목받을 수 있는 뭔가 뭐 이른바 스토리 영입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스토리 위주의 그 인재 영입 이 방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4년 전에 한번 반짝했다가 4년 후에는 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이런 청년 정치인의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청년 정치가 제대로 이제 크기 위해서는 이런 풍토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몇 명이 뛰어난 개인이 영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개인 몇 명이 개인기로만 이렇게 잠깐 그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이런 걸로는 청년 정치가 제대로 커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토양이 좀 마련돼야 되죠. 네네. 저는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팀들이 그 팜이라고 하잖아요. 팜 네네. 시스템. 그래서 이제 다 키우잖아요. 예.
그런 선수들이 대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스타 플레이어를 데리고 와갖고 뭐 월드시리즈 우승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톱 때부터 네. 네, 자기들이 키운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활약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도 사실 정치권에 조금 이렇게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은 꼭 한마디 하고 가고 싶다.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한국 현대 정치사의 거목인 뭐 김영삼,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거든요. 거의 20대부터 제가 알기로. 25세 그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 당선됐죠. 25 네. 이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서 어려서 뭐 큰 일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사실에 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YS DJ처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네, 크게 좀 정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30 정치인들에게 남기는 네네. 말씀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 정치인들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유튜버 국범근 씨였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일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훌륭한 관계 속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둘이 연계된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걸 조건으로 걸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이 방위비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요. 안 믿어. 진짜. 맨날 얘기하고서는 뭐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협상이 다 무의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11월 대선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CNN 뉴스 때문에 우리가 네. 뭐 오늘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네네. 좀 지금 CNN에서는 다른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뭐 하냐? 남부 세 개주가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부 쪽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네. 친선양이죠. 네, 또, 뭐 예, 정치적 텃밭이다고도 하고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 정상화 재개를 놓고 공화당 측 약간 뭐 또 대통령에 반대하는 민주당 주지사 측 약간 이렇게 좀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대표적인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주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전격 선언을 했거나 이제 서두를 방침입니다. 일단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뭐 당장 오늘 오후 5시부터 소매점, 백화점 등의 문을 열 수 있다라면서 전격적으로 영업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여기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간격은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매장 안에 손님 수를 제한하는 뭐 그런 최소한의 제한을 걸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영업 재개를 할 방침이고요. 테네시는 5월 1일부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근데 반면 뉴저지, 뉴욕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집 밖에 나오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감염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놨는데요. 두 곳은 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뭐 남부 중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주 네.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네. 주라고 하면 루이지아나 정도가 있어요. 네네. 루이지아나가 상당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제 기억에는 3위 정도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이쪽 그렇죠. 주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니까 네.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수돗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이거 뭐 어떻게 써요, 그러면? 파리시 무서워서? 환경당국이 20일에 네. 아주 적은 양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7개 표본 가운데 4개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수도관을 폐쇄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파리는 이제 19세기에 이제 조성이 된 거잖아요. 도시로. 그래서 음용수와 일반 용수를 그때 이제 분리해서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 용수를 쓰이는데 이게 지금 뭐 공원이나 정원에 물을 줄 때 쓰는 뭐
네네네. 그런 거고 그런 거고 거리 청소, 관상용 분수에 공급이 되는 게 일반 용수예요. 근데 지금 일반 용수에서 검출이 됐으니까 이 분수도 지금 일반인들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완벽하게 독립된 수관으로 지금 나뉘어져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파리시가 좀 걱정이 되니까 지역 보건기관과 상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도 지난달 중순에 코로나19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물을 통한 확산이 불가능한 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려되는 얘기가 있고 프랑스 르몽드가 이제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의 유사 바이러스가 20도의 비염화수 그러니까 염소로 소독되지 않은 물에서 이틀 동안 생존했다는 연구가 있다. 이런 관련 보도를 또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돗물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파리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세계보건기구 하는 말은 콩으로 매줄 순다도 안 그러니까요.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르몽드에 관련 또 자료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뭡니까? 우리가 물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물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네. 재택근무도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서류 결제를 할 때 이게 도장을 받아야 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금 아베 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70% 재택근무를 좀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본 지하철역에 어떤 광고가 붙었냐면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을 찍으러 출근했다. 이렇게 두 개의 카피로 이루어진 광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했는데 네. 서류에 도장을 결국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으려면 회사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여기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아날로그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곳들이 여전히 일본에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 건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할 수 네네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제란 계약 서류 같은 건 다 상사나 임원의 날인을 도장을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도 일단 자기가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가서 상사의 날인을 받아야 되고 이 상사들도 주에 서너 번은 도장 찍으러? 왜냐하면 임원의 도장을 또 받아야 되니까 회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전자계약을 일부라도 도입한 기업이 1월 기준으로 43%에 불과한데 문제는 이건 이제 대기업이 많이 포함된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과학기술 IT 담당상이 타케모토 장관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인장제도 문화수호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도장을 찍는 거에 대한 향수와 그렇죠. 로망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14일에 기자회견에서 이 도장 문화 때문에 재택근무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요?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건 민간 영역의 문제가 아니냐. 정부가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이 커졌습니다. 사실 그건 뭐 멋있긴 해요. 이렇게 네. 뭐 쭉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네네. 인장 같은 걸 이렇게 네, 탁 찍잖아요. 꾹 찍고. 예, 네, 봉투 네. 위에다가 네. 탁 그러면 자국 남아갖고 그렇죠. 탁 그건 좀 멋있기는 한데. 멋있긴 한데 네. 그것도 그렇고 단지 도장을 이렇게 꼭 그러니까요. 받으려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 평소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네. 봉쇄 해제된 후에 일상생활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네. 275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요한 네.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해도 네. 거리두기를 조금 실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차원인데요. 쇼핑을 하러 가셨을 때 특히 마트 같은데 집게로 쇼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놨다가 다시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걸 우려가 되니까 집게 같은 도구를 영업장에서 비치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키패드를 누르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좀 마련을 해두고 장갑 끼고 가면 됩니다. 네, 이게 아니면 개개인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 네. 그 말이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지 마라 이게 있었는데 왜요? 소음이 크면 뭐 대화를 하려고 서로 더 다가가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다가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될 수 있으면 크게 틀지 말고 틀지 않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걸어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원을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걸으면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상대방이 마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들이 걷게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핑크 플로이드의 월이 생각이 나지. 그리고 이제 건물에 계단이 만약에 2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계단 한 줄은 위로 올라갈 때만 쓰고 네. 하나는 내려갈 때만 쓰고 그러니까 출입문도 만약에 문이 2개가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주차장이 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것. 그런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한 4개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게 이제 275개가 있다. 쭉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이거 뭐 다 지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뭐 한 번은 읽어볼만 하긴 하겠네요. 네, 뭐 이런 거 생각 그렇습니다. 못했네. 네. 하고. 네. 해외 뉴스 듣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폭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를 팔려면 웃돈을 얹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이유는 뭐고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 S&P에서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겠다. 네. 네. AA로 유지를 유지를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AA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급을 매기고 향후 전망까지 합니다. 전망도 안정적이다. 아, 좋은 소식이네요. 기쁜 뭐 반가운 소식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디스도 우리를 AA2로 또 등급을 유지하고 네네. 전망을 안정적으로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 또 우리 한국 국가별 개별 성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이 마이너스 이제 1%대이긴 하지만 전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렇죠. 낙폭이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S&P나 무디스가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뭐 수출과 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잠자들면서는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유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유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상품 거래라는 시카고 네. 상품 시장에 이제 유가 온 게 198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나온 겁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네네. 5월물입니다. 5월. 예, WTI 서부 텍사스 자원이 네네. 5월물 인도분. 그러니까 5월 달에 줄게라고 해서 거래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네. 결제일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37달러고요. 마이너스 37달러. 네. 오늘 오전 새벽 한 2시 50분 3시경에 0달러로 가더니 네. 이 다음부터 마감 때까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300%가 넘게 예, 급락, 대폭락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보면 WTI가 지금은 한 또 18달러, 뭐 여기서 또 1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37달러면서 또 왜 마이너스 네네. 16달러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3대 그 유종이 있잖아요. 네네. 두바이유라든가 브렌트유가 브렌트유. 있고 미국의 이제 네. 서부 텍사스산 이제 유 중질이 아닙니다. 원래 원유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직거래입니다. 하고 브렌트유 역시도 북해에서 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가 많은데 WTI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5월물 인도분이라는 게 뭐냐? 5월에 서로 주고받을 그 물량에 대한 가격이 일단은 오늘 새벽에 끝난 네네. 것이다. 하고 6월에 또 원유 주고받을 물량은 5월 19일 날 또 마감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뭐 HTS나 이런 거 봤을 때 WTI 배럴당 16.8달러, 82달러 이게 나온 거는 이제 6월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늘로써 5월물 인도분이 5월물이, 끝났기 끝났고. 때문인데 근데 바로 이 5월물 인도분이 마이너스 37달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예, 이게 뭐야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쩌라는 거냐 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5월 인도분을 받겠다는 곳이 아주 쉽게 말하면 한 군데도 없다. 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에게 그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 좀 해보신 분이 이제 그거를 결제를 안 치고 끝까지 들고 가면은 그거 사야 돼요. 그 드럼통 같은 배럴통 같은 거를 수송받아야 해당되는 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은 절대 안 하죠. 개인은 그전에 로로로라 하든가 결제를 하는데 그럼 마지막 정유사나 이런 데는 네. 이제 배로 받습니다. 선적 비용도 크게 네네. 드는데 37달러를 배럴당 주면 내가 그걸 받아줄게라는 차원이 됐다. 즉 현재 4월과 5월 초까지의 원유 수급은 최악이다.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괜찮을 때가 전 세계가 하루에 1억 배럴을 쓰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부터 7천 배럴, 6천만 배럴이라고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천만 배럴이 수요 자체가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 소개해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증상 경제 때문에 맞아요. 또 원유가 남아 돌고 그러니까 원유가 팽팽팽 남아 돌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우리 또 똑똑하신 청취자분들은 그거 사두지. 그러니까 네. 싸놓으면 안 돼요? 다 사놓은 거예요. 아 이미 다 우리도 비축이 다 비슷한 사놓고 생각을 다 하고 해서 있었구나. 지금 어떤 그 CNN 보도에도 지금 돈 버는 방법 1위가 네. 수영장 같은 큰 거기에다가 사두는 거예요. 37달러씩 원유죠? 받고 원유를 그러니까 저장고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저장고란 저장고는 다 채워진 겁니다. 그래도 원유가 남아요. 아. 그런 상황이 바로 이 5월 인도분, 즉 오늘 마감된 이 WTI 선물 시장에서 일어났다라는 참 살다 이런 그러니까요. 장을 처음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6월분은 그럼 괜찮아? 이제 5월 19일 결제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벌써 마이너스 18%.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지금 6월 물도 이러다가 이 코로나19로 계속되고 공장 가동 못하고 사람들 외출 못한다면 또 5월 18일, 뭐 17일, 5월 19일 날 다시 또 뭐 배럴당 뭐 10달러, 9달러, 8달러 막 이런 상황이 안 나오리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이제 6월 인도분부터는 감산이 들어가고요.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또 지금 우리도 생활 방역으로 이제 가고 이렇게 네네. 되면은 그나마 좀 원유 수요는 높아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 경제 전망이 나쁘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다가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요 원유 전쟁이라고 증산 얘기했었던 전쟁이죠.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타격을 많이 받아서 네. 근데 6월도 경제 전망이 이제 나빠 보이지만 좀 나아지지 않겠냐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배럴당 16달러인데 그러나 이걸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원유는 너무 무섭게 뛰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게 뛰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에 좀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네. 우리가 보통 유가에 투자라는 건 이제 ETF라든가 네네. ETN ETN. 주로 이제 ETF를 많이 합니다. ETF도 한 몇 주 전에 싸다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한 망했죠. 마이너스 50% 완전 60%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이제 해외 그러니까 원유 선물 상품 시장에서 선물 네네. 거래를 하는 이걸 레버리지 우리가 선물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 선물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레버리지가 6.5배, 뭐 7배 정도라고 하는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19배 이상 되는 진짜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의 네네. 투기 뭐 투자 상품인데 결제일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한 오늘 새벽 1시 2시에 막 3달러, 2달러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2달러에서 1달러 금방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두두두두. 두두두 0이 됐죠. 그럼 어쨌든 0으로 끝나나 했는데 일부 HTS에서는 마이너스 거래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간 분들은 나가서 좋을 텐데 반대 매매가 안 나간 분들은 마이너스 뭐 9달러, 마이너스 10달러, 마이너스 12달러에 청산이 안 돼서 그걸 떠안고 지금 아이고. 마진 캐시콜도 못 당한 분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뭐 소송전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정말 또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그대로예요? 유류세 때문이죠.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는 유류세가 있고 뭐 별별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하시는 분들 마진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유가가 배럴당 뭐 5달러, 4달러 돼도 1,000원, 1,080원 그 밑에 깨기는 아 그렇군요. 네, 힘듭니다. 셰일기업들은 어떤가요, 미국? 줄도산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줄도산이에요. 아 지금 벌써 예, 시작했군요. 뭐 수백 곳이 줄도산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다 일단 연준은 받아준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만에 하나 이 한 달 더 다음 달까지 또
이런 사태. 네. 뭐 배럴당 또 10달러, 9달러 지금 원유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ETF, 뭐 ETN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줘야지 하나도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셔갖고 네. 지금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날 잡아서 오셔갖고 주식 용어 쫙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뭐 주식을 우리가 뭐 조장하는 방송은 아닌데 네. 네. 경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그리고 생각을 항상 이제 하기 국제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앞으로의 이제 투자의 단초가 된다. 그러니까 유가 반등이 나와야 본격적인 경기 반등이다. 이 정도도 알아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네, 유가 반등이 나와야 경제도 반등이 나온다는 어떤 신호탄이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나가고 있죠.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자,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내일도 모레도 저녁 6시 20분에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